요것도 저도 좀 궁금한데 금속이라 하면 당연히 경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단단한 고체일 텐데 수은이라고 이렇게 액체형 고체란 말은 아니지. 액체 금속인 거죠? 액체 금속이죠. 네, 액체 금속은 도대체 왜 얘는 유일하게 액체 금속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양자역학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몇 가지 금속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은 왜 다른 금속과 다르게 노란색이냐, 이거랑 마찬가지로 수은은 왜 액체냐, 이걸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금만 금색이군요. 약간 노리끼리한 금속이 한 두 종류 더 있긴 한데 금처럼 선명한 색을 갖고 있는 금속은 하나도 그것도 없어요. 신기하네.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은 중앙에 있는 원자핵에 끌어당긴 힘도 강해지고 예.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안 끌어당겨지려면 빠르게 회전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듣고 이제 회전한다는 건 굉장히 오래된 보어 모델의 개념인데 전자가 확률이고 파동이다 하는 시대에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거고요. 결국엔 빨리 돌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도냐가 중요해지는데 보통은 그 원자 번호를 137로 나눈 만큼이 광속 퍼센트로 돈다고 볼 수 있어요. 원자 번호를 137로 나눠요? 네, 이게 자연상수였나요? 이 명칭이? 이 상수가? 이게 영어로는 fine structure constant라고 미세구조 하는데. 상수. 예, 미세구조. 미세구조 상수. 그게 여기 등장하네요. 신기하다. 이걸로 하는 거여서 이거 137로 그 수은 원자 번호가 80번인데 고려하면은 얘네 전자가 광속의 58%로 움직여요.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빠른 거다 보니까 당연히 질량이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오비탈들의 형태가 바뀌는데 이게 작아졌다 생각을 하면 돼요. 오비탈이 뭐예요? 오비탈은 이 전자들이 갖는 파동함수를 확률적으로 설명한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화학적인 개념을 보면 여기에 전자가 채워지는 그런 점유하는 공간이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 원자에서 전자가 점유하는 공간? 네. 우리가 원자를 보통 그림 동그랗게 구형으로 예, 그리잖아요. 예, 예. 이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인 거를 그려놨더니 동그란 모양이 보통 되는 거거든요. 오비탈 중에 보통 화학 결합을 해야 되는 녀석들은 보통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결합을 해야 될 오비탈의 전자들이 안쪽으로 숨어버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금속이랑 못 붙어요. 원래대로라면 금속 원자끼리 막 손을 잡고 엉겨 붙어서 금속이 돼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액체 상태로 그냥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손이 다 짧아져서. 아, 이렇게 잡아당기던 애들이 이러고 다 있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에서 이제 그래요? 신기하다. 생각보다 양자역학적인 재밌네요. 원리가 적용되는 범위가 많아서 총매도 왜 백금은 좋은 총매냐 이것도 양자역학이고 심지어 그 납산전지 있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네, 네.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그 전압이 안 나와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납이 무거운 거라서 약 2V가 나오는 거라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거는 순간이 사실 양자역학적인 이유로 자동차 시동에 걸리는 거거든요. 무거운 중금속들은 왜 이런 독특하냐 전부 다 사실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하고 양자역학은 있어요. 물리학이죠? 물리학이죠. 아니 근데 137로 나눈다는 거는 원자 번호가 한 137쯤 되면 그럼 걔는 빛의 속도예요? 전자가?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137번이 마지막 원소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아, 그거 재밌다. 근데 이 기준은 원자핵을 점으로 본 거고 얘를 크기까지 있는 걸로 보면은 다시 고려가 돼서 172번이 끝이다. 그 이상은 원자란 존재할 수 없다가 지금의 계측이에요. 어쨌든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는 명확하게 분명히 존재해요. 원소는 오, 끝없지가 재밌다. 않고 재밌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무한되면 돈 들여 찾을 이유가 없는데 끝이 있고 비워져 있는 걸 안 찾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워져 있어요? 많이? 지금 아직 118번까지밖에 못 왔고 현재 온 게 118번 이 근처에서는 금속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금속입니다. 워낙에 무겁고 거대하다 보니까 그럼 얘도 액체 상태예요? 아직은 아니. 걔네는 다 금속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 도대체 쓸데없는 거 왜 발견하냐. 만들어져 봤자 눈 깜짝할 시간보다도 짧은 순간 다 없어지는데 근데 그 뒤쪽을 예측하다 보면 안정하게 있는 원소들이 존재해요. 164번 막 이런 애들이. 얘가 안정하게 있다는 건 우리가 완전한 신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길 우리가 안정성의 섬이라 그래서 지금 불안정의 바다를 항해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모든 그 원소 재밌네요. 연구자들의 목표예요. 너무 멋있다. 137번까지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실제 137번이 있는지는 몰라요? 아니면 분명히 있다는 건 확실한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못 찾았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처음 예측한 게 리처드 파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137번 원소를 파인마늄이라고 약속을 우선 해놨어요. 만약에 발견된다면 이 이름을 붙여보자. 근데 그 나머지 친구들은 번호대로 그 137로 나눠봤더니 거의 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뭐 문제될 게 없이 다 그래요? 들어. 그건 이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영역에서 이론이고 원자라는 것은 가장 작은 기본 단위니까. 그러니까 이 수은의 전자가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가 맞나요? 그렇죠. 수은 특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빛의 속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네. 그럼 이 전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속도를 늦추면 얘도 고체 금속들처럼 단단해지기도 해요?
가능할 텐데 그걸 늦추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쉽지 않아서. 않죠. 왜냐하면 얘가 빨리 돌기 때문에 줄어든다기보다는 중앙에 있는 그 원자핵이 당기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빨리 돌 수밖에 없는 그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자체 모습이. 근데 원래 원재 크기가 요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그냥 얘는 요만한 상태로 작게 있는 거예요? 작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없었다면은 그냥 독립적이라면 컸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게 적용된 이후의 상태밖에 관측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네. 이미 걔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놈. 그럼 왜 이런 크기냐?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했더니 말이 되더라. 그럼 수는 고체나 기체 형태로는 안 가요? 됩니다. 영하 한 38, 39도 되면은 얼고요. 얼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 낮추다가 발견한 게 초전도 현상이었어요. 수은을? 초전도의 시작이 수은에서 발견이 된 현상이에요. 처음. 그리고 이제 일정 온도 넘어가면 마치 물처럼 이게 끓어서 기화가 돼요? 기체되죠. 그래서 우리 수은 온도계 조심하라는 게 굴러가면 얘가 기화돼가지고 안 만져도 우리 흡입이 돼가지고 중금속이 들어오니까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을 온도나 압력에 따라 다 가질 수가 있죠. 네네네. 그 옛날에 그 수은 이게 손에 또로록 굴려갖고 맞아, 옛날에 그랬죠. 많이 놀았잖아요. 교실에서 청소하다가 뭐 수온 온도계 깨면은 그냥 그 쓰레받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버리고 그랬어요. 서로 그거 막 손 위로 또로록 굴르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그런 거 선생님들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온 말고도 갈륨인가? 그것도 갈륨도 이제 체온 비슷하게 높고 그쵸, 예. 요새 온도계는 수은이 아니라 갈린스탄이라고 이제 갈륨 인듐 주석 합금을 쓰고 걔는 무독성이라 갈륨은 안 위험하죠. 갈륨은 갈륨은 그래서 독성 없어요. 책에 올려놔갖고 수은처럼 할 수 있어요. 갈륨으로 하면 돼요? 갈륨은 그냥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무해하기 아, 때문에. 그래요? 그 마술사들 수품 같은 거 물에 넣으면 사라지는 거 그게 갈륨으로 만들어서 따뜻한 물 되면 액체대 가라앉아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아니, 식으로. 먹어도 상관없고.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위산이랑 반응하면은 수소기체가 생기긴 해서 수소기체? 왜냐면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얘가 이온화가 되면 수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수소 트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불도 붙겠네요. 많으면은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불보다는 뭐 터진 소리가 나겠죠. 하지 마세요. 몸에 해는 없다 이거죠? 왕창 먹는 게 아니면 해는 없어서 의료용으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수은도 낮은 온도에 가면 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천문학계에서 약간 중요하게 거론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게 망원경 만들 때 수은으로도 만들어요. 수은을 왜 들어가요? 그 왜냐- 코팅을 그게 망원경을 액체로 만듭니다. 액체 망원경이 있어요. 액체 망원경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매끈하게 연마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수은은 말캉말캉한 금속 액체이니까 얘를 납작한 판에다가 올려놓고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자리로 수은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원판이 약간 포물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 액체로 되어 있지만 포물선 모양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우와. 사용하고 있어요. 우와. 다만 이제 이 망원경은 단점이 있죠. 망원경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정이라고 하는 머리 꼭대기 오, 방향만 재밌다. 이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유리를 굳이 막 4m, 5m까지 직접 깎지 않아도 회전 속도만 잘 맞추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쓰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서 한때 그러면 우주에다가도 액체 망원경 올리자. 그러면 굳이 발사할 때부터 막 4, 5m짜리 거울 만들 필요 없이 액체는 우리가 잘 포장해서 올라갔다가 우주에서 돌리면 되니까 대형 우주 망원경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미 20세기 초부터 얘기들이 있었어요. 수은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걸 우주까지 보내는데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얇은 망만 정도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또 액체는 어쨌든 힘만 잘 균형을 맞추면 이론적으로 매끈매끈한 표면을 이제 만들 그러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수은도 우주에 가면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우주망원경의 꿈은 수은으로는 실현되지가 못했던 거고, 근데 여전히 초대형 우주망원경을 계속 꿈꾸는 천문학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새로운 액체 소재, 우주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액체 소재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왕왕하고 있죠. 지금 오, 유리 재밌다. 만들 때도 액체 금속 많이 쓰죠. 주석을 가열하면 녹거든요. 이게 플로팅법이라고 녹은 액체 주석 위에 유리를 부으면 평평하게 펴져요. 판유리, 대형 판유리가 그렇게 액체 주석 위에서 쭉 가면서 만들어진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큰 뭐 이렇게 유리나 벽 같은
같은 거 있는 그런 대형 판율이 네, 그걸 솔직히 그냥 만들기보다 균일해야 되니까 네, 아주 거대한 욕조에 주석이 한 230, 40도만 돼 녹아요. 그걸 욕조를 만들고 위에 유리를 부으면 밑엔 금속이고 유리라 가벼우니까 그냥 쫙 펴져가지고 그대로 굳히면은 그냥 바로 유리가 돼요. 그래요? 또 신기하네. 아니 근데 그 반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수은 정도면 꽤 반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럼요. 그걸 이렇게 해보셨다면서요? 그- 거의 진짜 반짝반짝하잖아요. 그 옛날에 항해사들이 수은을 되게 재미있게 썼거든요. 그 육분위 같은 걸로 별의 고도 같은 거를 재려면 지평선이 깨끗하게 보이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숲 한가운데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지평선의 기준이 어디인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평선으로부터 별이 떠 있는 각도를 재야 그게 고도인 건데 지평선이 지금 여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사들이나 그런 원정대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납작한 판에다가 수은을 부어요. 그럼 수은은 어쨌든 평평하게 이제 밑바닥에 깔리겠죠. 예. 그 다음에 밝은 별을 수은에다가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6분위로 수은에 비친 이 별이랑 실제 별이랑 각도 차이를 재요. 그러면 딱 2분의 1 하면은 그게 실제 지평선 기준 오. 별의 고도인 거죠. 재밌네. 수은 자체를 바다로 생각하는 거네요. 맞아요. 바다에 반사된 별빛을 각도로 재는 거네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인공 우유니 사막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아 근데 수은은 자연 상태에서 그냥 쭈루룩 발견되는 거야? 아니면 광산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광석으로 있어요. 보통 광석? 황이랑 붙어서 황화수은이 붉은색 그 진사, 신나바라고 부르는 광석인데 이 광석이 연금술의 시작이 됐던 게 붉은 광석인데 얘를 가열하면 황이 날아가면서 땀 흘리듯이 수은을 줄줄줄 흘려보내요. 그래서 수은이 분리가 되고 여기 다시 황을 넣으면 다시 붉은색 돌이 되고. 진짜 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이었는데 내가 흐르는 금속을 만들었고 다시 바꿀 수가 있었다. 모든 물질을 변형시킬 수가 있구나 해서 연금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광석에서 열가하면 수은이 밖으로 나오고 그 광석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취급에 좀 주의점이 있죠. 온도 높아지면 수은 증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야 그런 거 신경 안 썼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가신 분도 꽤 많으시겠네요, 그죠? 있으실 거예요. 그런 종류 비소광석 이런 것도 기름 묻은 손이나 만지면 다 흡수가 되거든요. 취급할 때 꼭 장갑을 끼라거나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 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수은 왜 액체 상태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